서울의 하늘은 마치 거대한 회색 담요처럼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빗방울은 처음에는 소심하게 창문을 두드리더니 이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격렬한 크레센도처럼 맹렬하게 아스팔트를 때렸다. 한유진은 작은 카페의 처마 밑에서 벌써 30분째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받은 올해의 신진 조경 디자이너 상패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기쁨과 성취감으로 빛나야 할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흠뻑 젖은 도시만큼이나 축축하고 차가웠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유진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지는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너머 흐릿한 가로등 불빛이 번지는 길 건너편을 향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녀의 남자친구 이민석이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함께 축하해 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시상식이 시작될 무렵 도착한 것은 그의 모습이 아니라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였다. 유진아, 미안. 갑자기 팀에 급한 일이 터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끝나고 데리러 갈 테니 카페에서 잠깐만 기다려줘. 정말 미안해. 또 급한 일이었다. 그의 급한 일은 유진의 중요한 날들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청객과도 같았다. 친구의 결혼식에서도, 그녀의 생일에도, 그리고 오늘, 그녀가 몇 년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이 밤에도 유진은 그의 변명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그의 일이 바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암과 이해, 그리고 서운함은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녀는 상패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자신의 작품, 공생 심비오시스를 떠올렸다. 현대 건축물의 차가움과 자연의 따뜻함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표현한 정원이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디자인이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삭막한 도시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극찬했다. 유진은 그 공생의 의미를 누구보다 민석과 나누고 싶었다. 그들의 관계도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은 세찬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먼지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민석과의 대화창에는 그녀가 1시간 전에 보낸 "나 상 받았어" 라는 메시지 옆에 여전히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는 아직 읽지도 않은 것이다.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어쩌면 그는 정말 바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바쁨이 그녀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그때 도로의 무릉덩이를 가르며 검은색의 육중한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멎어 섰다. 유진이 서 있는 카페 바로 앞이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급 차량이었지만 유난히 칠흑 같은 검은색과 유려한 차체는 주변의 소란스러운 풍경과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풍겼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색 장우산을 든 남자가 내렸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비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방금 전까지 이사회 임원들과 벌였던 지독한 논쟁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신규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두고 벌어진 의견 대립은 그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은오이아 건설의 최연소 CEO라는 타이틀은 화려했지만 그 무게는 매 순간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기색에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창밖으로 무심코 시선을 던졌을 때 그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한유진, 그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그녀의 작품을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은오이아가 후원한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그는 익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수많은 포트폴리오 속에서 유독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그녀의 공생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다른 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최종 심사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신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기억했다. 결국 대상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지만 지우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재능을 가장 높이 평가했고 언젠가 은오이아의 프로젝트에서 그녀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기를 바랐다. 그런 그녀가 상패를 든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지훈의 머릿속에 짧은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원래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의 세계는 철저히 효율과 결과로 움직였고 감상적인 접근은 사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 밤 지친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 순간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빗줄기와 가로등 불빛에 시야가 흐려진 탓인지 그녀의 초점은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키가 크고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민석이었다. 항상 입던 단정한 코트와 비슷한 스타일, 비슷한 체격. 늦었지만 약속대로 그녀를 데리러 온 것이다. 안도감과 함께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을 향해 걸어와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는 이 여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분명 자신을 너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말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밀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연락도 안 되고 문자도 안 읽고 무슨 급한 일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유진은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훈의 키는 민석보다 조금 더 컸고 분위기는 훨씬 더 차갑고 단단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유진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기다리게 한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이성적인 판단은 즉시 오해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속삭였다. 이것은 희극적인 실수이며 정정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의 비서는 이런 상황을 리스크 관리의 범주에 넣고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결을 권고할 터였다. 하지만 그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렁그렁한 눈망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그녀의 재능과 노력의 결정체인 상패를 보았다. 이토록 기쁜 날,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여자를 그냥 이 빛 속에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는 충동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것은 기회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장난일까? 그녀의 재능을 동경했고 언젠가 한 번쯤은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그 어떤 계획에도 없던 완벽한 변수였다. 유진은 그가 아무 말도 없자 더욱 서운해졌다. 왜 아무 말이 없어? 미안하지도 않아. 지우는 천천히 자신이 들고 있던 거대한 검은 우산을 그녀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거세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우산 위로 투둑거리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그는 그녀의 젖은 어깨를 보았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비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주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나직하고 조금은 낯선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자. 유진은 의외의 대답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은 변명이나 사과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이상하게도 단호하고 부드러운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감기 걸리겠어. 지우는 한 손으로 우산을 든 차에 다른 손으로 유진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자신의 차, 아까 그녀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검은 세단 쪽으로 향했다. 유진은 얼떨결에 그의 이끌림에 몸을 맡겼다. 무언가 이상했다. 민석의 손은 이것보다 더 차갑고 말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향수 냄새. 민석이 쓰던 시트러스 계열이 아니라 깊고 차분한 우디 계열의 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지쳐 있었다. 길고 긴 하루, 감정의 롤러코스터, 그리고 차가운 비.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에서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고급 가죽 냄새가 흘러나왔다. 민석의 낡은 국산 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지훈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자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그가 뒤따라 타자 육중한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운 빗소리는 멀고 아득한 소음으로 변했다. 차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다. 유진은 그제야 옆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어두운 차 안에서도 그의 날렵한 콧날과 단단한 턱선은 그림자처럼 뚜렷했다. 민석과 닮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걸까? 어디로 갈까? 지훈이 물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냥 어디든 따뜻한 곳으로. 유진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따지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운전석과의 칸막이에 있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가까운 호텔로 가게. 조용하고 전망 좋은 곳으로. 기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빗물이 흐르는 도시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민석은 정말 이상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과묵했고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몰랐다. 지금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움직이는 거물이며 그녀가 동경하던 바로 그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비밀스러운 심사위원이었고 지금 이 순간 한 여자의 눈물 앞에서 평생 지켜온 자신의 원칙을 모두 깨뜨리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모든 것은 그렇게 쏟아지는 비와 하나의 거대한 착각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산자락의 최고급 호텔 앞이었다.
금빛 회전문을 통과하는 동안 유진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위화감에 사로잡혔다. 바닥은 소리 없이 발걸음을 삼키는 두꺼운 카펫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인공적이지만 기분 좋은 플로럴 향이 감돌았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남자친구 이민석과 함께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풍경이었다. 민석아, 여기는 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 그냥 근처에 적당한 곳으로 가도 되는데.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이자 옆에 있던 강지훈이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차분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유진의 불안감을 녹이는 묘한 힘이 있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 성공해서 회사에서 바우처가 나왔어. 너 주려고 아껴뒀던 거야. 최고의 날은 최고의 곳에서 마무리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지우는 은오이아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전 세계 부뷰 야이피들만 이용하는 이 호텔의 최상위 스위트룸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여자친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다. 그의 비서가 이 모습을 봤다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지만 지훈 자신은 이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프런트 데스크를 거치지도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회사 바우처가 이런 대우까지 포함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의 배려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딩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 너머로 펼쳐진 것은 방이 아니라 거의 아파트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실내는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꾸며져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진은 할 말을 잃고 그저 감탄사만 내뱉었다. 말도 안 돼. 마음에 들어. 지훈이 그녀의 젖은 코트를 벗겨주며 물었다. 그의 손길은 지극히 정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룸서비스로 도착한 따뜻한 수프를 먹으며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거의 먹지 않고 그저 턱을 괜 채 그녀를 흥미롭게 지켜볼 뿐이었다. 상 받은 거 다시 한번 축하해. 공생이라 정말 멋진 이름이야. 어떻게 알아? 내가 말 안 했는데. 유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시상식장에서 소란 중에 정신없이 나오느라 작품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가 전에 언젠가 말해줬잖아. 준비하는 작품 이름이라고. 나는 기억력 좋거든. 또 거짓말이었다. 그는 심사 서류에서 그녀의 작품명과 그 안에 담긴 철학까지 전부 읽어보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다. 그는 유진에게 그녀의 디자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청했다. 평소라면 피곤에 지쳐 털어놓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유진은 그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차가운 건축물에 야생화 정원을 접목시키고 싶었는지, 콘크리트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 덩굴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지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았던 그녀의 눈빛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과 공간을 자신만의 따뜻한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예술가였다. 이 사회에서 숫자와 수익률만으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논하던 그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유진은 푹신한 침대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옆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든 민석의 실루엣이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며칠 후 유진은 지훈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번 주말에 뭐해? 라는 짧은 문자였다. 평소에 민석이라면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혹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법한 금요일 오후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아직 별다른 계획 없어 라고 답장했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럼 우리 어디 갈까? 유진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유진 씨라는 호칭에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민석은 항상 유진아라고 불렀다.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그녀가 웃으며 묻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냥 가끔은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가 더 존중받는 느낌이 들게 해주고 싶어. 지우는 자신의 실수를 재빨리 로맨틱한 변명으로 포장했다. 그는 아직 그녀의 남자친구 이민석의 말투와 습관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그 위험함이 오히려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유진은 그의 대답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렜다. 그녀는 그를 서울 외곽에 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훼단지로 데려갔다. 그곳은 거대한 온실들로 이루어진 꽃과 나무들의 작은 왕국이었다. 유진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온실 사이를 누비며 이제 막 봉고리를 터뜨린 희귀한 장미의 이름을 알려주거나 허브의 향을 맡게 해주며 그 효능을 설명해 주었다. 지우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의 손에는 항상 서류 가방이나 최신형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지만 오늘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돌보는 식물들처럼 생명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가, 이거 기억나? 우리 작년 가을에 여기 왔을 때 저기 벤치에서 낮잠 자던 고양이 있었잖아. 유진이 한쪽을 가리키며 해맑게 웃었다. 지훈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작년 가을, 그는 아마도 뉴욕이나 런던에서 숨막히는 M&A 협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녀와의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다. 아, 그랬나 미안.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것보다 지금 내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한데. 과거가 뭐가 중요해? 그는 또다시 능숙하게 위기를 넘겼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는 있었다. 유진은 그의 대답에 살짝 서운할 뻔했지만 이내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금이 중요하지. 변해가는 그의 긍정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그들은 화훼단지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었다.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았다. 항상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만 먹던 그에게 맵고 달콤한 떡볶이의 맛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 행복한 표정으로 어묵 국물을 마시는 유진을 보며 생각했다. 행복은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의 진짜 세계는 끊임없이 이 달콤한 비밀의 문을 두드렸다. 그들이 한적한 공원을 걷고 있을 때였다.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인은 김전무였다. 받지 않을 수 없는 전화였다. 잠깐만. 그는 유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부드러운 연인의 얼굴에서
냉혹한 CEO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게 지금 보고라고 하는 겁니까? 최민준 그자가 언론에 흘린 정보를 아직도 파악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1시간 내로 대책 보고서 올리세요.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하시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화를 끊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감정을 갈무리했다. 그가 다시 유진에게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안, 회사에 좀 골치 아픈 후배가 있어서 괜찮아. 뭔가 심각한 일 같은데. 유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그녀는 방금 전 그가 내뿜던 살벌한 기운을 똑똑히 느꼈다.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민석의 회사 동료들은 다들 유순하고 착하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이야기나 계속하자. 아까 하던 이야기. 스페인 남부의 정원에 대해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화제를 돌렸고 유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다.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는 그의 손목시계.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재질의 코트. 그리고 방금 전 전화통화에서 보여준 냉혹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낯설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다. 강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지우는 말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유진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코트에서는 여전히 그의 차분한 우디 향이 났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향이었다. 민서가 응, 너 요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하고 고마워.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민석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서운함을 그의 변화가 모두 씻어주는 것 같았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이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다. 그 불빛 중에는 은오이아 건설 본사 빌딩의 로고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만든 왕국을 등지고 훔친 이름 뒤에 숨어 한 여자의 곁에 서 있었다. 죄책감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이 위험한 연극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정체가 강지훈이든 이민석이든 이 마음만은 진짜였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다시는 너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완벽한 밤이었다. 그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며 자신이 시작한 이 비밀이 언젠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두려워졌다. 하지만 지금은 이 달콤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현실의 강지훈과 가짜 이민석 사이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달콤한 비밀 속에서 한유진의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전의 이민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유진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기억하려 애썼고 그녀가 무심코 흘린 말을 기억했다가 며칠 뒤에 그녀를 놀라게 하는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그녀의 디자인 회사 포레스트가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했다며 익명의 투자자를 연결해 주기까지 했다. 유진은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의 성공이 그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가 관계에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완벽하게 짜인 연극에도 무대 뒤에 소음이 새어나오듯 그들의 달콤한 시간 속으로 아주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 번은 유진이 그를 그들이 연애 초기에 자주 갔다던 허름한 독립영화관으로 데려갔을 때였다. 유진은 팝콘을 한 아름 안고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기억나, 우리 저기 구석 자리에서 저 감동 영화 보다가 둘 다 펑펑 울었잖아. 지우는 그 말에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낯선 장소를 탐색하듯 어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저 감성적인 남자친구를 연기하며 영화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유진은 영화를 보는 내내 그가 자신보다 스크린 아래 작게 표시된 주식 시세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또 한 번은 그녀의 낡은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 났을 때였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던 유진은 발을 동동 굴렀다. 진짜 이민석이었다면 어떡하냐. 수리센터에 한번 가져가 봐라며 같이 걱정하는 게 전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다. 뭘 걱정해. 지금 당장 나가서 제일 좋은 걸로 새로 사면 되지. 그의 말투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들렸다. 수백만 원짜리 전문가용 노트북을 마치 편의점에서 껌 한 통 사듯 말하는 그의 모습은 명백히 이질적이었다. 유진이 돈 문제를 걱정하자 그는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무런 로고도 장식도 없는, 그러나 그 존재감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지는 카드였다. 이걸로 계산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유진은 카드를 받아들었지만 참았을 수가 없었다. 광고회사 대리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소비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난번 프로젝트 보너스가 두둑하게 들어왔다고 둘러댔지만 유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문은 안개처럼 흩어지지 않았다. 의심의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든 것은 친구인 소희의 전화 한 통이었다. 유진아, 너 어제 민석이랑 저녁 먹었다며? 응. 왜 이상하다. 나 어제 강남에서 회식하는데 민석 씨가 다른 여자랑 카페에 앉아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어넘겼다. 잘못 봤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제 나랑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진짜 이민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의 그는 지금 그녀 옆에 있는 남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계속 보고 있자니 미세한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진 속 민석의 눈매는 조금 더 부드러웠고 지금의 그는 조금 더 날카로웠다. 웃을 때 입꼬리의 방향도 미세하게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이 행복을 스스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편 유진의 커리어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올해의 신진 디자이너 수상 경력 덕분에 그녀의 작은 회사 포레스트는 모두가 꿈꾸는 프로젝트의 입찰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서한건설이 새로 짓는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 더 베뉴의 조경 디자인 프로젝트였다. 당선만 된다면 포레스트는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유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더 베뉴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잃어버린 숲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인공 폭포와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한국의 토종 식물들을 중심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했다. 지우는 그녀의 열정을 묵묵히 응원했다. 그는 유진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무실에 따뜻한 저녁을 사들고 찾아갔고 그녀가 디자인에 대해 설명할 때면 그 누구보다 진지한 눈으로 들어주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던지는 조언들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디자인의 감성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마. 클라이언트는 결국 숫자를 원해. 이 디자인이 어떻게 더 베뉴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유지 보수 비용은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데이터로 보여줘야 해. 그의 조언은 광고회사 직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날카롭고 전략적이었다. 유진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냐고 물으면 그는 늘 우리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어깨너머로 많이 봐서 그래 라고 웃어넘겼다. 유진은 그의 도움 덕분에 제안서를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듬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그림자가 유진의 꿈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은호이아 건설 40층. CEO 집무실.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 전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서한건설의 더 베뉴 프로젝트 말입니다. 저희와 경쟁하던 태양그룹 쪽에서 갑자기 새로운 디자인 업체를 내세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태양그룹 최민준, 그 녀석이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민준, 태양그룹의 후계자이자 업계에서 가장 비열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은호이아의 뒤를 쫓고 있는 남자. 지훈과는 어릴 적부터 지독한 라이벌이었다. 그 디자인 업체라는 곳. 알아봐. 네.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곳인데 최근에 갑자기 떠오른 신생업체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한유진 씨의 대학 선배이고 과거에 디자인 도용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최민주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는 어떻게 유진을 아는 거지 그때. 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유진을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밤. 그녀를 호텔 스위트룸에 데려다 주었을 때. 로비에서 최민준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았다. 그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훑어보던 그의 눈빛. 최민준은 그 밤 자신과 함께 있던 유진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물론 틀린 오해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에게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더 베뉴 프로젝트는 태양그룹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업에 불과했다. 이것은 명백히 지훈을 겨냥한 도발이었다. 그 자식, 감히 누굴 건드려. 지훈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자신의 달콤한 비밀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한건설 회장을 찾아가 모든 것을 뒤엎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랬다간 유진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모두 탄로 날 터였다. 그것은 유진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동원해 디자인 스페이스와 최민준 사이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쳤다. 동시에 서한건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을 우회적으로 접촉하며 디자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며칠 앞두고 포레스트가 공들여 만든 3D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밤새 복구 작업을 했지만 일부만 살릴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핵심 식물들을 공급하기로 한 농원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경쟁사인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2배의 가격을 제시했다는 이유였다. 팀원들은 좌절했고 유진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모든 것이 마치 자신들을 겨냥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절망감에 휩싸여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진에게 지훈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과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많이 힘들어. 그가 조용히 물으며 그녀의 옆에 앉았다. 유진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포기해야 할까봐. 이건 우리 같은 작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어. 아니,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 상대방은 네가 여기서 무너지길 바라는 거야. 그들이 너의 데이터를 훔치고 공급처를 막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너의 디자인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증거야. 그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마치 수많은 위기를 겪어본 노련한 사업가처럼 그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데이터가 없으면 너의 진심으로 승부해. 3D 영상보다 너의 목소리가, 너의 눈빛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진정성이야. 유진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광고회사 직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조언이 아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본 자의 무게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최고급 호텔, 처음 보는 블랙카드, 날카로운 사업적 조언, 그리고 사진 속의 남자와는 다른 이 깊고 단단한 눈빛. 유진은 마른 입술을 적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민서가, 아니, 당신 누구야? 솔직하게 말해줘. 정적이 흘렀다. 사무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달콤했던 비밀이 마침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두 사람의 발밑에 흩어지고 있었다. 한유진의 질문은 텅 빈 사무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시간은 마치 끈적한 수은처럼 느리게 흘렀고 형광등의 희미한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웠다. 강지훈은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맑고 단단한 눈빛은 더 이상의 변명이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입을 열려고 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무슨 말을 한들 자신이 그녀를 기만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망설임은 그 자체로 유진에게는 대답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서서히 꺼져갔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유진의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는 서한건설 박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전화였지만 동시에 이 숨막히는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네. 팀장님, 한유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표님,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에 저희가 주최하는 파트너스 나이트 행사가 있는데 최종 후보에 오른 업체 대표님들을 특별히 초청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시니 꼭 참석해서 얼굴도 비추고 네트워킹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유진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행사에 갈 기분이 아니었지만 이것은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 포레스트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 그녀는 거의 기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 어색한 침묵이 다시 두 사람을 덮쳤다. 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변명과 진심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중요한 약속인 것 같네. 일단 가봐야지. 우리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는 거의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갔다. 굳게 닫힌 문을 보며 유진은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그는 대답을 피했다. 다음에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무책임한 약속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를 붙잡을 힘이 없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저녁, 유진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와 팀원들을 위해 파트너스 나이트 행사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주변에는 온통 대한민국 건설 및 디자인 업계를 주름잡는 거물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구석에 서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교환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 보이네. 돌아보니 그곳에는 태양그룹의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실크 수트를 입고 샴페인 잔을 흔들며 경멸적인 미소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디자인 스페이스 뒤에 있는 인물,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최민준 씨군요. 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조사는 좀 해봤나 보군. 하지만 소용없어. 여긴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낄 자리가 아니거든. 강지훈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 남자도 곧 끝이야. 그의 말에는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 은오이아 건설의 대표. 그 사람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유진이 무언가 반박하려던 순간 연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 은오이아 건설의 강지훈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곧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단상 위로 올라서는 한 남자. 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죽을 끝내주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가 민석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수트를 입고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분위기, 아우라, 눈빛, 모든 것이 어제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만의 다정한 민석이 아니었다. 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은오이아 건설의 CEO, 강지훈이었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연회장의 웅성거림도, 감미로운 음악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단상 위에서 건축 철학과 시장의 미래에 대해 유창하게 연설하는 그의 모습만 보였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정체불명의 블랙카드, 날카로운 사업적 조언, 그리고 그가 풍기던 이질적인 고급스러움까지 그 모든 것이 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 아래 완벽하게 설명되었다. 바보, 한유진. 너는 정말 완벽한 바보였어. 연설을 하던 강지훈의 시선이 잠시 객석을 훑었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얼어붙은 차에 자신을 보고 있는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창하던 연설이 아주 잠시 0.5초 정도 멈칫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유진은 똑똑히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고통을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서 그들의 거짓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유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뒤돌아 거의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숨이 막혔다. 차가운 공기가 필요했다.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던 그녀는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아, 죄송합. 유진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다. 진짜 이민석이었다. 광고회사 동료들과 함께 행사 스태프 자격으로 와 있는 듯했다. 그는 유진을 보고 반갑게 웃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물었다. 여기서 다 보내.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진의 머릿속이 뒤엉켰다. 진짜 이민석 사진 속에서만 보던 이제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그 얼굴. 그녀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그리고 지금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거짓말쟁이의 원본. 바로 그때였다. 유진 씨, 연설을 황급히 마친 강지훈이 그녀를 찾아 복도로 달려나왔다. 그는 유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녀 앞에 서 있는 자신과 놀랍도록 닮았지만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세 사람 사이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진짜 이민석의 존재. 그가 단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최악의 변수였다. 이민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유진과 그녀를 애타게 부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CEO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유진아, 아는 분이야. 은오이아 건설 대표님이시던데.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희대의 코미디 한가운데 서 있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녀를 속였던 남자. 그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완벽하게 끔찍한 순간에 최민준이 연회장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다. 그는 세 사람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강지훈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파티가 아주 볼만하군. 그래, 안 그런가? 강지훈 대표,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가득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완벽한 공개적 망신이었다.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바보로 만든 두 남자와 그 모습을 즐기는 또 다른 남자를 뒤로 하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호텔의 화려한 복도를 지나 로비를 가로질러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어리석음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의 달콤했던 꿈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호텔을 뛰쳐나온 한유진은 비에 젖은 생쥐처럼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현관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텅 빈 공간에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가득 찼다.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녀가 느꼈던 설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까지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자신을 비웃는 처절한 웃음이었다. 재벌 3세와 평범한 여자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아주 잠시나마 착각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다. 그는 그저 재미삼아 지루한 상류층의 삶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서 자신을 가지고 논 것이 분명했다. 그 생각에 미치자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눈물과 빗물로 화장이 번지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다. 강지훈이 선물했던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작지만 강한 야생화를 닮았다며 그가 건넸던 선물이었다. 그녀는 거칠게 목걸이를 잡아챘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2명이었다. 하나는 강지훈이라는 이제는 낯설고 증오스러운 이름, 다른 하나는 이민석이라는 이제는 희미하고 무의미해진 이름이었다. 유진 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요.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강지훈, 유진아, 괜찮아. 아까 그거 다 뭐야? 너 강지훈 대표랑 아는 사이였어. 전화 좀 받아봐. 이민석, 유진은 강지훈의 메시지를 비웃으며 읽었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신분을 속이고 평범한 여자를 만나는데 어떤 고상한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화면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자 아주 조금, 아주 미미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민석의 전화와 문자는 무시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흔적들을 그 안에 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추천해줬던 건축 잡지. 그가 우리의 첫 기념일이라며 선물했던 작은 화분. 함께 갔던 영화의 티켓. 그녀는 모든 것을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마지막으로 손에 쥐고 있던 목걸이를 그 안에 던져 넣고는 상자를 닫아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그렇게 그를, 그리고 바보 같았던 자신을 봉인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더 베뉴 프로젝트. 그것은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기둥이었다. 한편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온통 한유진이라는 여자 하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전장!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비서실장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는 손짓으로 물러가게 했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는 읽지 않았다. 번호는 차단되었다. 은호이아 건설의 CEO로서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 한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후회로 가득 찼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그 비오는 밤,
그 어리석은 연극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 없이 그저 한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열망이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급 플라워 샵에 연락해 그녀의 사무실 포레스트로 사과의 의미를 담은 거대한 꽃바구니를 보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강지훈 이라는 카드를 담아서. 하지만 꽃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대로 반송되었다. 보내는 분의 성의만 받겠습니다. 라는 냉담한 메모와 함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서를 통해 그녀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고가의 디자인 서적 전집을 보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택배는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다가 결국 반송 처리되었다. 돈과 권력. 그가 평생 문제를 해결해 오던 방식은 그녀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여자였다. 그의 절망이 깊어지는 동안 유진은 또 다른 불청객을 맞이해야 했다. 이민석이 예고도 없이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온 것이다. 유진아, 너 괜찮은 거야.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는 유진의 안위보다 그녀와 강지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강지훈 대표랑 사귀는 사이였어. 와, 대박. 어떻게 만났어? 그럼 그동안 나한테는 왜? 유진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민서가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헤어지자니? 강지훈 그 사람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이야. 그리고 나 때문이야. 유진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도 항상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 나는 항상 외로웠어. 민서가 그런데 이제야 알았어. 그건 내 탓만은 아니었어. 그런 너를 계속 만나온 내 탓도 있었던 거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그녀에게 작은 해방감을 주었다. 과거를 정리하고 나니 현재의 문제에 더 명확하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더 베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녀는 사라진 3D 데이터 대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정교한 축소 모형과 스케치로 제안서를 다시 채워나갔다. 강지훈은 그녀가 자신을 만나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모든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오직 한 남자로서 그녀 앞에 서는 것.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는 비 오는 밤,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녀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값비싼 수트는 차가운 비에 흠뻑 젖었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는 엉망으로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기다리는 쪽이 그였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더 베뉴 모형의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온 유진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강지훈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CEO가 비를 쫄딱 맞은 채 처량한 모습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공격적이지 않은, 그러나 절박한 몸짓이었다. 제발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시간을 줘요.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낮게 잠겨 있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유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함과 진심 어린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냉정한 가면 위로 그의 상처받은 모습이 겹쳐지며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무언의 허락이었다.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절박하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고해성사였다.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때 내가 익명의 심사위원이었어요.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유진 씨의 공생은 단연코 빛났어요. 디자인에 담긴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철학에 난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는 숨을 골랐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은오이아 건설의 대표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가서면 당신이 나를 순수하게 봐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저 비즈니스로만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그날 밤 비 오는 거리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난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내 인생 처음으로 강지훈이 아닌 그냥 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당신에게 보여줬던 내 감정들,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유진 씨, 유일한 거짓은 내 이름뿐이었어요. 그의 처절한 고백이 빗소리와 함께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배신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거짓된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이, 그가 느꼈을 외로움이 폭풍우처럼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단단했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지훈의 고백은 비와 함께 한유진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상처 입은 신뢰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흠뻑 젖은 채 절박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를 차갑게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따뜻하게 받아주지도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폐허와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잔해 속에서 그의 진심처럼 보이는 작은 불씨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당장 더 베뉴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이에요. 그것만 생각할래요. 그것은 거절도 용서도 아니었다. 유예였다. 강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서지 않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얼마든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고백과 그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날이 밝았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일단은 모든 감정을 묻어두기로. 지금은 디자이너 한유진으로 살아야 할 때였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유진은 밤새 수정한 자료들과 손수 만든 정교한 모형을 들고 서한 건설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간의 마음고생과 수면 부족으로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앉아있는 경쟁사
디자인 스페이스의 대표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최민준의 꼭두각시이자 그녀의 대학 선배이기도 한 남자였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목례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비열한 승리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마침내 유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서한건설의 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 앞에 섰다. 그들의 표정은 무심하고 냉정했다. 유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연설을 시작했다. 제가 제안하는 더베뉴의 조경 콘셉트는 도시의 잃어버린 숲입니다. 그녀는 사라진 3D 데이터 대신 자신의 목소리와 손짓, 그리고 열정으로 공간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만든 거대한 모형을 가리키며 빛이 어떻게 건물을 통과해 지하 정원까지 도달하는지, 인공 폭포의 물소리가 어떻게 도시의 소음을 상쇄시키는지,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을 토종 식물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위로를 줄 것인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이던 심사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이 흥미와 감탄으로 바뀌는 것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서한건설의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표장을 나왔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한편 같은 시각 태양그룹 회장실, 최민준은 자신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을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 신진 디자이너의 화려한 성공 혹은 교묘한 표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그가 미리 심어둔 언론사를 통해 터뜨린 폭탄이었다. 강지훈, 네가 아끼는 그 장난감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모든 건축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 이 기사를 퍼뜨려 내부 고발자인 척하는 댓글 부대도 준비하고 서한건설에는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내 여론이 들끓게 만들어.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강지훈이 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를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강지훈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분노에 차서 경솔하게 움직이다가 자멸하기를 바랐다. 유진과 포레스트의 팀원들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고 있었다. 당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들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에 고무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직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이거 빨리 보세요. 모두가 그의 스마트폰 화면으로 몰려들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최민준이 확인했던 바로 그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는 유진의 더베뉴 디자인과 몇 년 전 스페인의 한 무명 건축학도가 졸업작품으로 발표했던 디자인을 교묘하게 비교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콘셉트나 철학은 전혀 달랐지만 나선형의 산책로나 인공 폭포의 형태 등 일부 디테일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도록 악의적으로 편집된 이미지였다. 기사는 또한 업계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유진이 과거에도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있었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덧붙였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손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사무실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기사의 진위를 묻는 기자들의 전화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벌써 난리가 나 있었다. 금수저 남친 백으로 상 받고, 이제는 표절까지, 어쩐지 너무 완벽하다 했다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순식간에 수백 개씩 달렸다. 서한건설에서는 프로젝트 최종 결정이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되었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다. 유진이 몇 년에 걸쳐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명성과 커리어는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팀원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실망과 의심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유진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은오이아 건설 CEO 집무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기사를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즉시 알 수 있었다. 최민준, 그는 즉시 비서실과 법무팀, 그리고 홍보팀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건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니다. 전쟁이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는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렸다. 홍보팀은 기사를 유포한 최초 언론사와 그 배후를 추적해, 법무팀은 기사와 악성 댓글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보팀, 스페인에 있다는 그 학생. 지금 당장 연락처 알아내. 필요하다면 서울로 오는 비행기 1등석을 끊어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 그의 눈빛은 마치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장수처럼 이글거렸다. 이것은 최민준이 자신에게 던진 비열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끝도 없이 올라오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글들을 멍하니 읽고 있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보고 있던 모니터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는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 그리고 그녀를 향한 깊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거 내 탓이에요.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자식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 거야. 내가 당신 곁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하지만 내가 바로잡을게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내겠어. 당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변명이 없었다. 그것은 맹세였다. 자신을 속였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흔들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자신을 향해 뻗어온 그의 손을 뿌리쳐야 할지 아니면 잡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강지훈의 맹세는 절망으로 가득 찬 사무실의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유진은 자신을 향해 뻗어온 그의 손과 그 안에 담긴 간절한 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이 지독한 현실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냉정한 이성이 충돌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모든 일의 원인인 남자를 얼마간의 침묵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스스로의 힘으로 섰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탓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이름, 내 회사,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걸린 내 문제이기도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당신이 가진 힘이 필요해요. 당신이 가진 정보와 자원이 나를 돕고 싶다면 나를 위해 싸우지 마세요. 나와 함께 싸워요. 그녀의 선언에 강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뒤에 숨어 보호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혹은 자신을 증오하며 완전히 밀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 가지 길을 모두 거부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존경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를 또다시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함께 싸웁시다. 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러나 강력한 연대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유진은 은오이아 건설본사 40층의 거대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회사 포레스트의 팀원 2명과 함께 그들의 맞은편에는 강지훈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은오이아의 최고 엘리트들, 법무팀장, 홍보 전략실장, 그리고 보안정보팀장. 이 앉아 있었다. 작은 동네 축구팀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과 작전 회의를 하는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정보팀장이 거대한 스크린의 자료를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표절 의혹 기사를 최초로 유포한 언론사는 코리아 인사이트라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독립 언론사지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태양그룹의 위장 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백히 최민준의 작품입니다. 법무팀장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기사가 교묘하다는 겁니다. 의혹 제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법적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대표님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불리했다. 스페인에 있다는 건축학도. 마리아 바르가스는 어떻습니까? 강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되었고요. 최민준 측에서 이미 거액의 돈으로 입을 막았거나 어딘가에 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를 찾지 못하면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를 잃게 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법적, 여론적 대응책에만 골몰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던 유진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다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더 베뉴 디자인과 표절의 근거로 제시된 마리아 바르가스의 디자인을 나란히 띄웠다. 우리는 지금 표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방어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해요. 공격해야 합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두 개의 디자인을 조목조목 비교하기 시작했다. 보세요. 이 스페인 학생의 디자인은 졸업 작품답게
굉장히 심미적이고 콘셉트 위주입니다. 하지만 제 디자인은 달라요. 저는 이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숨 쉴 것인지를 고민했어요. 모든 동선은 한국의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조량과 바람길,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겁니다. 사용된 식물들 역시 이 땅의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는 종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철학 자체가 달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자신감이 넘쳤다. 은오이아의 엘리트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진은 이번엔 경쟁사인 디자인 스페이스가 제출한 더 벤유의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그건 역시 기사를 통해 일부가 유출된 상태였다. 그녀는 설계도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대담해 보이는 구조물이었다. 바로 이 부분, 이 나선형의 옥상 정원 구조물. 아마추어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건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요. 한국의 여름철 집중, 호우시의 배수량과 토양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예요. 저대로 지었다가는 몇 년 안에 붕괴할 수도 있는 위험한 구조물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오직 최고의 전문가만이 발견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강지훈은 경탄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여린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냉철한 전략가였다. 건축구조 분석팀에 연락해 지금 당장 디자인 스페이스의 설계도를 시뮬레이션 해봐. 24시간 내로 결과 보고해. 강지훈의 지시가 떨어지자 회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최민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디자인 그 자체를 역으로 공격할 무기를 찾아낸 것이다. 그날부터 며칠간 유진과 지훈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의 전쟁 기지는 은오이아 본사의 회의실이었다.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서로를 격려했다. 로맨틱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유진은 자신이 몰랐던 강지훈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단지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그 누구보다 존중했고 그녀의 전문성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그녀가 밤을 새울 때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지쳐 보일 때면 잠시 쉬어가라며 그녀를 다독였다.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인하게 빛나는 유진의 모습에 또다시 반했다. 그녀의 지성과 열정, 그리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는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파트너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두 가지 정보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첫째, 건축구조 분석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유진의 예측은 정확했다. 디자인 스페이스의 설계는 실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결과였다. 둘째,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외딴 마을에 숨어있던 마리아 바르가스를 찾아낸 정보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가 1년 전 자신의 졸업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거액의 돈을 받고 한 페이퍼 컴퍼니에 넘겼다는 계약서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소유주는 강지훈의 팀이 추적한 결과 바로 최민준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은 애초에 표절 시비를 일으킬 목적으로 마리아의 디자인을 사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디자인 스페이스류에게 주어 유진을 공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자신이 내세운 디자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실수를 낳았다. 회의실 스크린에 떠있는 명백한 증거들을 보며 유진과 지우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승리에 대한 차가운 확신만이 존재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방역의 시간이었다. 회의실의 스크린에 떠있는 명백한 증거들은 승리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한유진의 표절 누명을 벗겨내고 최민준의 비열한 계략을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은호이아의 팀원들은 흥분하며 즉시 언론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서한건설을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다. 아니, 아직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한유진 씨의 누명을 벗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최민주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디자인 스페이스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발뺌하거나 돈으로 고용한 변호인단을 내세워 법적 공방을 질질 끌겠지. 그 녀석은 그런 짓에 아주 능해. 지우는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사업가적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해가 안 돼. 최민준이 아무리 오만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해도 고작 이 정도의 프로젝트 때문에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박을 벌인다고. 이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어. 그의 의문에 흥분해 있던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유진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찜찜함의 정체를 이제야 깨달았다. 최민준의 공격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그 규모에 비해 과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왜 그랬을까? 유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디자인 스페이스의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본 그 설계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구조적 결함을 찾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설계자의 의도를 읽으려 애썼다. 그녀는 설계도의 가장 깊숙한 곳, 자재 명세서와 시공법 명시 항목들을 샅샅이 훑었다. 대부분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자재들이었다. 하지만 유독 한 가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녀가 지적했던 치명적 결함을 가진 옥상 정원 구조물에 사용되도록 지정된 특수 자재였다. 하이퍼크리트, 생소한 이름이었다. 유진은 즉시 자신의 노트북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하이퍼크리트는 최근에 개발된 신소재 탄소 섬유 강화 콘크리트로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볍지만 강도는 수십 배에 달하는 최첨단이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비싼 자재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자재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이었다. 솔리더스테크.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유진이 중얼거리자 강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정보팀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솔리더스테크라는 회사. 샅샅이 뒤져봐. 주주 명단, 자금 출처, 임원진 구성, 관련된 모든 페이퍼 컴퍼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명령이 떨어지자 은호이아의 정보팀은 괴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솔리더스테크라는 작은 회사를 분해하고 재조립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분 구조와 유령 회사들의 껍질을 한
꺼풀씩 벗겨낼 때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정보팀장이 상기된 얼굴로 회의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도표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솔리더스테크의 실소유주, 바로 최민준입니다. 도표는 솔리더스테크가 어떻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태양그룹의 비밀 자금과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최민준의 진짜 계획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강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모든 조각들을 꿰맞추기 시작했다. 이 모든 건 처음부터 설계된 거였어. 첫째, 표절 시비를 터뜨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한유진 대표를 제거한다. 둘째, 자신의 꼭두각시인 디자인 스페이스를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로 만든다. 셋째, 디자인 스페이스는 자신들이 제출한 설계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이퍼크리트라는 특수 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겠지.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최민준의 계획이 얼마나 악랄한지가 드러났다. 결국 서한건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엄청나게 비싼 하이퍼크리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독점 공급권을 가진 솔리더스 테크, 즉 최민준의 비밀 회사는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기게 되는 구조야. 이건 단순히 디자인 공모전이 아니었어. 서한건설을 덫에 빠뜨려 불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려는 거대한 기업 사기극이었던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마침내 빙산의 실체를 마주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과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신이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칼을 찾아냈고, 이제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를 결정해야 했다. 지금 모든 걸 터뜨려선 안 돼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준이 빠져나갈 구멍을 줘선 안 돼요.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나아가 방역의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서한건설의 최종 결정 회의가 이틀 뒤에 열립니다. 우리는 그날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은오이아의 팀들은 완벽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첫째, 유진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전반부에는 자신의 디자인이 가진 독창성과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후반부에는 디자인 스페이스의 설계도가 가진 치명적인 안전 문제와 하이퍼크리트의 비합리성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그들의 제안이 얼마나 비전문적이고 위험한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었다. 둘째, 법무팀은 최민준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과 솔리더스 테크에 대한 자산 동결 가처분 신청서를 준비했다. 유진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셋째, 홍보팀은 이번 사건의 전말, 표절 누명 조작부터 불법 이익 편취 시도까지 을 담은 상세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부 기자들을 비밀리에 섭외해 결정적인 순간에 기사를 송고할 준비를 했다. 마지막으로 강지훈의 정보팀이 스페인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가져왔다. 그들은 마리아 바르가스와의 접촉에 마침내 성공했다.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다른 디자이너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지 알게 된 그녀는 분노했고,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민준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저작권을 넘겼으며,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모든 사실을 영상으로 증언했다. 작전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은호이아의 거대한 회의실에는 유진과 지훈,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며칠간의 전쟁 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유진 씨,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감탄이 묻어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의 열쇠를 당신이 찾아냈어요. 나는 그저 당신이 열 수 있도록 문을 잡아준 것뿐이에요. 유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의 벽이 함께 싸워온 시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아니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함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더 이상 서로에게 거짓된 연인도 상처를 준 가해자도 아닌 서로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의 결점뿐이었다. 서한건설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길고 두꺼운 마호간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한건설의 중역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테이블 양끝에 앉은 두 경쟁자, 한유진과 디자인 스페이스의 대표에게로 향해 있었다. 최민주는 이사회 멤버는 아니었지만 디자인 스페이스의 고문 자격으로 당당하게 배석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오만함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회의가 시작되자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디자인 스페이스였다. 그들은 화려한 3D 영상과 세련된 그래픽을 이용해 자신들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그들의 설계도를 뼈속까지 분석한 유진의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들이 훤히 보였다. 발표가 끝나자 최민준이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다. 보시다시피 저희의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대담합니다. 물론 최근 저희 파트너인 한유진 대표님의 불미스러운 표절 의혹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에 격이 떨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유진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습니다. 서한건설의 명성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에 몇몇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진의 차례가 되었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이미 그녀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유진은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연결했지만 첫 화면에 띄운 것은 자신의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자신의 표절 의혹 기사였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발표에 앞서 제게 씌워진 이 억울한 누명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진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향해 마우스를 클릭하자 스페인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마리아 바르가스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최민준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저작권을 넘겼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돈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최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여
최민준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유진의 방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최민준 씨,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디자인 스페이스의 설계도와 은오이아의 구조 분석팀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나란히 떠 있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디자인 스페이스의 디자인이 왜 서한건설의 명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인지 공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은 레이저 포인터로 설계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문가의 냉철한 언어로 그들의 설계가 한국의 기후와 집안 조건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특히 옥상 구조물이 집중호우와 태풍 시에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데이터와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건축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엉터리 설계도를 최종 후보까지 올렸단 말인가. 서한 건설 회장이 분노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최민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디자인 스페이스의 대표를 쏘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더 큰 그림을 위한 밑밥에 불과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솔리더스 테크와 태양그룹의 비밀 자금 흐름을 분석한 도표였다.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이퍼크리트라는 특수 자재를 써야만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에 국내 독점 공급권을 가진 솔리더스 테크라는 회사의 실소유주는 놀랍게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최민준 씨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회의실의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최민준의 이름이 적힌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법무팀은 법원에 고소장과 자산 동결 신청서를 제출했고 홍보팀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모든 진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일제히 송고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함정이야. 강지훈, 내놈 짓이지. 최민준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회의실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을 향해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끝내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유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것을 확인하는 두 전우의 눈빛이었다. 서한건설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더 베뉴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로 한유진의 포레스트를 선정했다. 그녀의 표절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녀의 이름은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디자이너로 업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회의실을 나온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맑게 갠 하늘 아래로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그친 것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자리로 돌아온 것일지도 몰랐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강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짓도, 비밀도, 싸움도 없었다. 오직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동지애와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여운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그들은 이 잿더미 위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최민준의 구속과 태양그룹의 불법 행위는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그의 몰락과
그 배경에 있었던 한 젊은 여성 디자이너의 용기 있는 싸움에 대해 보도했다. 한유진의 이름 앞에는 이제 표절 디자이너라는 오명 대신 진실을 밝힌 건축가, 신념의 디자이너라는 명예로운 수식어가 붙었다. 그녀의 회사 포레스트는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더 베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계약 이후 국내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프로젝트 의뢰가 쇄도했다. 작은 사무실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고 밤새 일에 시달리던 팀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다. 유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승리를 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용히 시간을 주었다. 가끔 언론을 통해 은오이아 건설의 새로운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인터뷰를 볼 때면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곤 했다. 함께 싸웠던 기억, 그의 절박했던 고백,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진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그녀의 사무실로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편지 봉투 안에는 화려한 초대장 대신 그의 필체가 담긴 단정한 카드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한유진 씨에게 혹시 오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거리의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조심스럽고 정중했다. 유진은 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작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함께 겪어낸 시간들은 그 무엇보다 강렬한 진실이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유진은 익숙한 그 거리로 향했다. 그날처럼 비가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카페요지 통유리창 너머로 창가에 앉아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는 강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은오이아 건설의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기다리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였다. 유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 어떤 서론도 없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유진 씨, 다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과 신분을 속인 것, 당신을 내 위험한 세상으로 끌어들인 것, 그리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온전한 내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꾸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당신 말이 맞았던 것도 있어요.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웠잖아요. 그것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안도와 감동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의 손은 여전히 크고 따뜻했다. 그렇다면 한유진 씨, 그는 마치 난생 처음 고백하는 소년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대용품도. 감춰야 할 비밀도 아닌 오직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진짜 한유진이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싶고 진짜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와 첫 번째 데이트를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데이트. 그 말의 무게가 유진의 마음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유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지훈 씨, 좋아요.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네오베뉴의 건설 현장은 완공을 앞두고 활기로 가득 찼다. 특히 건물의 심장부에 위치한 거대한 실내 정원은 마치 도심 속의 마법처럼 나타난 숲처럼 싱그러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안전모를 쓴 한유진이 현장 소장과 함께 식물의 배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경 디자이너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인형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역시 안전모를 쓴 강지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우리 한 대표님,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커피를 건넸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격식 없는 말투를 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어쩔 수 없잖아. 내 첫사랑 같은 작품인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지. 유진이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녀가 창조해낸 아름다운 공간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내렸고 이제 막 뿌리를 내린 어린 나무들이 그 빛을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다. 당신처럼.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관계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의심이 없었다. 함께 역경을 이겨내며 쌓아 올린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만이 가득했다.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유진이 그의 품에 안긴 채 미래를 꿈꾸는 눈으로 말했다. 우리의 시작.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가 만든 공생의 정원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풍경이 되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거짓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